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의 상황과 예수님 오신 그 바로 직후의 상황, 요 때가 이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때가 참에 메시아의 복음이 오는 그 때가 어떻게 찾는지. 300이라는 영화 보신 분 있으세요? 300? 300 보셨죠? 안 보신 분 손도. 300이라는 영화 뭔지 모르겠다. 많이 계시네요. 300. 예, 스파르타. 예, 300 영화. 약간 잔인한 막 전쟁하는 영화. 예. 300이라는 영화 기억이 나시면 거기에 누가 누구를 쳐들어가죠? 페르시아가 그리스를 쳐들어갑니다. 그리스를 쳐들어갔더니 그리스에 이제 그 아테네는 항복을 하고 스파르타는 저항을 하고 뭐 이랬다는 얘기가 이제 300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도 다 아시죠? 네. 대충 이렇게 세 덩어리 정도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아시아 마이너라고 합니다. 소아시아. 여기는 그리스거든요. 지금 현재는 여기가 터키예요. 터키 지역,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이죠. 그 다음에 여기가 그리스입니다. 그리스인데 여기 위에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언덕이 있었어요. 마케도니아. 여기서부터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그 도시국가에서부터 이제 제국이 생겨나게 되고 여기 밑에 이제 아테네라든지 뭐 이렇게 있습니다. 페르시아가 여기에서 이렇게 침략을 해온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를 쳐들어온 거죠. 네, 그래서 그리스가 이제 거기서 여러 가지 모멸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스인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만들죠. 그랬을 때 마케도니아를 중심으로 그리스가 이제 원래 그리스는 여기가 다 이제 도시국가들이 이렇게 이 땅 안에 도시국가들이 있었는데 도시국가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 안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는 한 민족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말도 같은 말을 쓰고 여러 가지 문화도 같고 음식도 같고 그렇기 때문에 도시국가로 따로 떨어져 있지만 우리는 뭔가 같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있었던 거죠. 그랬는데 이제 이 북쪽에 있는 마케도니아 지방에 있는 이 도시국가가 이제 점점점 정복을 해가지고 그리스를 통일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통일국가가 된 다음에 그 위대한 마케도니아의 왕이 등장을 하죠. 그게 바로 알렉산더 더 그레이트, 알렉산더 대왕이 되겠습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은 이 통일을 하게 되자 다른 나라로 정복을 하고 싶어 하는데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저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왼쪽으로 갈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어느 쪽으로 갔을까요? 왼쪽이 아닌 오른쪽. 네. 왜 오른쪽으로 갔을까요? 쉬워서? 아니고 또 뭐 그럴 수도 있고. 네. 또 제가 앞서 말씀드린 페르시아. 네. 영화 300 보시면 그리스인들이 거의 다 죽잖아요. 스파르타인도 다 죽잖아요. 아테네인도 모멸을 당하고. 그래서 그리스인에게 모멸을 준 페르시아에게 복수를 하고자 이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마케도니아 제국은 이쪽 이탈리아 쪽으로 안 가고 이쪽으로 가서 여기를 엄청나게 정복을 합니다. 이쪽으로. 네, 그게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어떤 그 자신의 선조들이 당했던 그것에 대한 복수를 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이제 가게 되는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를 통일한 다음에 여기 적어놓은 것처럼 동방으로 갑니다. 동쪽으로 가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 예수님의 그 배경이 되는 이제 이스라엘도 그렇고 여기가 다 마케도니아 제국의 땅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여기가 이제 이집트죠. 여기에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또 중요한 도시가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자신의 이름을 따서. 근데 이 알렉산더 대왕은 우리가 좀 이따 보게 될 로마 제국과는 좀 다르게 관심이 문화적인 정책에 관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문화적 자부심이 높았습니다. 네, 어렸을 때부터 그리스 철학에 대해서 배우고 그랬기 때문에 그리스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더 대왕은 이 넓은 지역을 다 통치한 다음에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이게 이제 로마 제국과 그리스 제국, 이제 이걸 마케도니아 제국이라고 하죠. 마케도니아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마케도니아 제국이라고 합니다. 마케도니아 제국 이게 차이점은 뭐냐면 좀 이따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로마는 온통 건물 짓고 도로 짓고 하는데 모든 관심을 쏟은 반면에 그리스 제국은 이 알렉산더 대왕의 뜻에 따라서
문화를 보급하는 데에 모든 것을 다 쏟아붓습니다. 문화를 보급. 특히 언어를 보급을 하게 되죠. 그리스어를 보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어에는 이제 에틱 그릭이라고 하는 고상한 사람들이 쓰는 어려운 그릭하고 코이네라고 하는 쉬운 그릭, 보편적인 그런 두 가지 종류로 이제 나눠진다고 하는데요. 특히 코이네 그릭이 굉장히 널리 사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 그리스 제국이 이제 오래 지나면서 그 이후에도 어떤 영향을 주게 되냐면 이 마케도니아 지역이 지배했던 이 지역 사람들은 뭔가 유식한, 뭔가 문화적으로 있어 보이려고 하면 어떤 언어를 쓰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어를 쓰면, 그렇죠. 헬라어가 이제 그리스어죠. 헬라어를 쓰는 뭔가 그런 풍토가 생겨나게 돼요. 근데 요즘 한국 같은 경우에 뭔가 좀 있어 보이려면 영어를 섞어서 쓴다든지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네. 이 당시에는 그리스어를 쓰면 있어 보이고 유식해 보이고, 특히 이제 여러 가지 학문적인 언어라든지 문화적인 그런 것들이 다 이제 그리스어로 쓰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신약 성서가 무슨 언어로 쓰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어로 쓰여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와 동시에 여러 가지 컨텐츠도 많이 보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의 많은 저작물들, 문학, 예술, 그리고 무엇보다 그리스 철학,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등장하는 그 많은 저작물들이 이 지역에 보급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를 세우게 되죠. 그래서 거기에 엄청나게 큰 도서관을 하나 짓습니다. 이야기 들어보셨죠?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네. 그래서 그 엄청나게 큰 도서관을 만들어가지고 이 제국으로 정복한 거기에서 수집된 중요한 저작물들을 거기다 다 갖다 놓습니다. 별의별 문서가 다 있었던 어마어마하게 큰 그 도서관이 있었는데 그게 나중에 로마 제국 때 전쟁하면서 불타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문화 정책을 펼치면서 예수님 오시기 전 한 300년, 30년 전에 그리스 문화를 이 지역에 보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지역에 그 그리스 문화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헬레니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헬레니즘. 이 헬레니즘은 우리 기독교 사상의 발전에 있어서 굉장히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굉장히 큰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특히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사상이 이후에 기독교 사상 발전에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됩니다. 또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도 마찬가지고요. 이 신학 발전에 헬레니즘이 어떻게 영향을 줬는지 좀 이따 설명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또 좀 이따 나오겠죠. 알렉산드리아의 이제 필론이라고 하는 필론이라든지 저스틴 마터, 순교자 저스틴이라든지 오리겐이라든지 어거스틴, 그 다음에 13세기에 아퀴나스까지 이르기까지 중세가 끝날 때까지 이 그리스 철학은 기독교 사상을 옹호하고 변증하는데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됩니다. 사실은 이 고대 그리스 철학을 알아야 사실은 신학의 발전이 사상적으로 어떻게 발전되는지를 아는 거거든요. 사실은 저희 왜냐면 기독교 사상의 발전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플라톤의 철학과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대놓고 활용을 하거든요. 어거스틴 같은 경우는 여기도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필러 같은 경우도 대놓고 갖다 씁니다. 플라톤이 옳았다 갖다 쓰고요. 아퀴나스에서도 계속 갖다 씁니다. 그래서 그리스 철학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되기까지는 누구의 영향이 있었던가요? 알렉산더 대왕의 영향이 있었던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유식한 사람은 그리스 철학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 문학을 알고 그리스어를 알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2세기 BCE에 내전이 일어나게 되죠. 참고로 이 BCE가 왜 이렇게 쓰는지 아세요? 배우셨나요? BCE. BCE의 반대말은? 그렇게 알고 계시군요. 요즘 학문계에서는 AD와 BC를 안 씁니다. 왜냐하면 BC 그러면 Before Christ라고 해서 기독교에만 국한된 얘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학문하는 사람들은 특히 미국이 예를 들어 메리 크리스마스 이런 말도 안 쓰고 해피할러 데이 이런 그런 식으로 이제 이 기독교적 색채를 이제 없애기 위해 학문하는 데서는
우리 주님 이후라는 말이거든요. AD는 주님 이후. 이것도 굉장히 기독적인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 나신 이후가 AD고 그 전이 BC인데 이거를 기독교적인 말을 쓰지 말자 그래서 AD를 뭐로 바꾸냐면 CE로 바꿉니다. Common Era. 그래서 일상적인 시대. Common Era로 바꿉니다. 그래서 CE라고 써요. 그래서 요즘 나오는 그 신학 그 모든 그 예를 들어 좀 학문적인 수준 있는 그런 책들은 다 CE로 이미 쓰고 있기 때문에 그냥 커먼이라고 쓰자 그래서 그냥 커먼 이라라고 산 겁니다. 그 대신 그 전은 그럼 뭐라고 하냐면 거기다 before를 붙이는 거죠. before common era. 그래서 BCE가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학문계에서는 BCE 또는 CE 이렇게 씁니다. 그게 이제 옛날에 BC랑 AD랑 같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그래서 2세기 전 BCE에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이후에 이 땅이 너무 넓어지니까 이거를 관리를 갑자기 넓어지니까 이게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나눠서 통치를 하다가 서로 이제 경쟁도 하고 그러다가 내전이 일어나고 내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BC 27년에 로마에게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되죠. 로마는 재밌는 게 여기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복을 하다가 여기서 마케도니아 제국을 한 대 빵 때리니까 다 누구 땅이 되는 거예요? 이 많은 게 자기네 땅이 되는 거예요. 마케도니아 제국이 다 정복한 거를 마케도니아 머리 탁 때리니까 다 로마 제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제국은 여기서 영국까지 넘어가가지고 그 스코틀랜드 넘어가는 그 산맥이 있는 거기는 굉장히 하여간 침략이 어려운가 봐요. 그래서 에디머러가 여기 있고 이 스코틀랜드까지는 못 들어가고 하도 산세가 험하고 그래서 여기까지 들어갑니다. 로마 제국이. 지금 잉글랜드에 해당하는 거기까지 로마 제국이 지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는 마케도니아 제국이 지배했던 데를 다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커지게 되는 거죠. 이 모든 제국이 예를 들어 뭐 우리나라도 식민을 경험했습니다만은 항상 뭔가 남의 나라 쳐들어가고 뭐 남의 거 뺏고 이럴 때는 뭔가 정당화하는 논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뭘 해주기 위해서 한다. 이 마케도니아 제국은 알렉산더 대왕이 높은 수준의 문화를 전파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문화를 막 보고 그랬습니다. 이 로마 제국은 그와 비슷하게 예를 들어 막 어디 뭐 점령을 하고 침략을 하고 할 때 그 이유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로마 제국은 그게 뭐가 되냐면 시빌라이제이션 문명을 전해주기 위해서 간다 이렇게 된 겁니다. 실제로 뭐 로마 제국이 이 시빌라이제이션 문명을 전파하는 그 실태를 보았더니 몬고한이 도시화를 했던 겁니다. 도시화. 가는 곳마다 도시를 세우는 거죠. 특히 자기네가 가장 아름답고 최고의 도시라고 생각했던 그 로마 도시를 가는 데마다 세우는 겁니다. 로마 도시 세우기. 거기 건물도 비슷하게 세우고 막 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 로마 제국의 이 건물 이런 거는 정말 이 서양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가지고 예? 여기 이 영국까지 그랬다고 했잖아요. 이게 다 이제 로마식의 건물들이 많이 생기게 되죠. 그죠? 이 미국이 어디서 처음에 왔어요? 영국 청교도들이 왔잖아요. 물론 여기 네이티브 아메리칸들도 있었지만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건물을 세우니까 다 어떤 식의 건물을 세우겠어요? 로마식의 건물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뉴욕 맨하탄 가보면 옛날 로마 같은 그런 건물들 많이 있죠. 또 대학도 그런 건물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이 로마 제국이 이렇게 이 평정했다는 것은 굉장히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건축적으로도 영향을 미치고. 그래가지고 학자들은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빌라이제이션을 퍼뜨린다고 들어와놓고 시빌라이제이션을 퍼뜨린 게 아니라 시티피케이션 시티를 만들어놨다. 온갖 데다가 다 도시를 만들어놨다. 그래서 시티피케이션이다 라고 이제 또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로마는 이 점령을 하는 곳마다 건축, 도로 뭐 이런 거에 아주 그냥 최대한의 투자를 다 하는 거죠. 반면에 아까 말씀드린 마케도니아 제국은 정신문화, 예술, 철학, 언어 이거를 퍼뜨렸던 겁니다.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마케도니아 제국이 페르시아를 이제 멸망하고 그죠? 그렇게 되었을 때 계속 이제 이스라엘은 이제 구약의 말미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로 다른 나라에 의해 정복되는 그런 정신 못 차리는 상황이 됩니다. 포로로 갔다가 다시 귀환해 왔다가 그죠? 성전 건축하고 성벽 재건하고 막 정신없고 막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이 마케도니아 제국이 또 페르시아를 멸망했는데 마케도니아 제국이 또 이제 비실비실하니까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야, 여기서 우리가 뭔가 우리의 전통적인 우리가 원래 믿는 하나님 이걸 세우자라고 해가지고 마케도니아가 비실비실해진 틈을 타서 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내전 기간 동안 반란을 일으키는 유대인들이. 그게 이 BC 2세기경에 한 번쯤 들어보셨죠? 마카베우스의 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정치적, 종교적 독립 상태가 유지가 됩니다. 한 200년 가까운 그 시간 동안 거기서 자기네들만이 다스리고, 왜냐면 마케도니아가 지금 정신없고 비슷비슷하니까 거기서 자기네들만의 어떤 그 통치를 하고 또 종교적인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고 있다가 이제 로마가 와서 얘네들 너무 자기네들끼리 막 하고 있네. 그래서 와가지고 다시 이제 정복을 하게 되죠. 그게 BC 63년이 되는 것입니다. 폼페이 장군에 의해서 정복이 되고 그 이후로 분봉왕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헤롯 분봉왕이라든지 그의 아들이라든지 분봉왕들이 와서 정치를 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일신을 믿는 유대인들은 이 다신교, 온갖 신들, 이 뭐 그리스 신화, 이게 다 또 이제 그 로마의 그 다신하고 다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이름만 다르지 다 비슷한 신화들이 있기 때문에 이 다신교의 이 로마 문화에 저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헤롯의 아들 때에 나중에 예수님 그 이후 시대에 또 예수님 어린 시절쯤에 반란을 일으켜서 종교적인 반란을 일으킵니다. 우린 다신을 믿지 않겠다라고 해가지고 또 반란을 일으키는데 이 헤롯의 아들이 로마군에게 도움을 요청해가지고 로마군이 이제 아주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반란을 일으키던 유대인 2,000명을 잡아다가 십자가에 처형해버립니다. 2,000명이 십자가에 처형했으면 끔찍했겠죠, 장면이. 이것도 굉장히 큰 또 사건이 됩니다. 실제로 이제 사도행전 5장에 보시면 그 베드로가 그 유대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에게 잡혀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가말리엘이 나와가지고 베드로와 사도들 너 좀 나가 있어 한 다음에 자기네들끼리 회의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죠. 예전에 뭐 폭동이 있었는데 지도자 없으니까 다들 없어지더라. 그러니까 얘네들도 예수님 뭐 죽었다고 하니 또는 뭐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하니 이게 가짜면 얘네들 스스로 없어질 거다. 진짜는 있을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함부로 죽이지 말고 제지지 말자.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때 가말리엘이 언급했던 그 반란이 요 반란이라고. 그 반란 두 가지를 언급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반란이라고. 2,000명이 십자가에 달렸던